네, 물레 공부방, 이번 주도 어김없이 시작되네요. 매주마다 한 번씩 하니까 이것도 조금 그 일거리 느낌이 오네요. 네, 오늘은 이제 FRB 정책 기준 변경과 그 효과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이제 제목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거나 딱딱하게 느껴지실지 모르겠는데, 알기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의 중앙은행 FRB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의 한국은행이죠, FRB가. 그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가 지금까지 이제 여러 가지 통화정책, 금융정책을 이렇게 해왔는데, 그 금융정책을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쭉 그 유지해왔던 기준을 최근에 변경을 했습니다. 최근에 그 변경한 내용이 무엇이고 왜 그렇게 변경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같이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경제에 어느 정도 조금 그 지식이 있으신 분들은 중앙은행의 역할이 무엇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나라든지 간에 중앙은행의 존재 이유는 물가 안정에 있습니다. 물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최대 목표이자 존재 이유죠. 근데 이제 FRB는 추가로 물가 안정 외에 고용 안정에 대한 그 책임도 이렇게 떠안습니다. 그러니까 FRB 법에 의하면, FRB 법을 보면, 미국의 중앙은행인 FRB는 첫째 물가 안정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고용 안정도 달성을 해야 된다라는 이중의 그 목표를 이렇게 법에 의해서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FRB도 법이 있습니다. FRB 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FRB가 그 물가 안정을 최대 목표로 하지만 그 말고도 고용 안정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추가로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도 최근에 이제 추가로 이제 거론되고 있는 게 장기 금리 안정이죠. 사실은 이 장기 금리 안정은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 두 개 걸려있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물가 안정이라는 것은 장기적으로 물가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펴는 거거든요. 당장 뭐, 오늘 내일이나 한두 달에 그 후에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걸 좀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지속적으로 물가가 적정 수준에서 억제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반 가게라든지 기업들이 물가 폭등이라든지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뭐 소비나 투자가 위축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하여튼 뭐 그런 것이 이제 중요한데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런 그 물가 안정을 이렇게 유지해가는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물가 안정 목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가 안정을 이제 전제로 하고 있는 거죠. 고용 안정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물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중기적 내지는 단기적인 어떤 그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죠. 왜냐면 당장 실업자가 급증을 하면은 당장 괴롭거든요. 당장 힘들고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그 실업 문제를 이렇게 해소를 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이제 단기적으로 실업이 약간의 약간의 등락을 보인다라고 이렇게 해도 장기적으로 실업도 안정적으로, 고용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어떤 그 경제 운용이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죠. 그런 점에서 보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고용 안정,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물가 안정이 중앙은행, 미국 FRB의 어떤 그 중요한 어떤 정책 과제가 되죠. 근데 이 두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장기 금리가 안정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뭐 장기 금리라고 한다라면, 뭐 대체적으로 뭐 3년 이상? 근데 뭐 지금 통상적으로는, 그러니까 통상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구분하는 걸 보면, 단기는 1년 이내,
1년 이내를 통상 단기라고 하고, 단기로 분류를 하고, 구분을 하고, 중기는 이제 1년에서 한 3년, 이 정도를 중기로 보고, 통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3년 이상은 장기로 보죠. 최근에는 여기서 이제 말하는 장기 금리라고 했을 때 장기는 이제 통상 6년 이상, 그래서 보통 10년을 말하죠. 그래서 10년 만기 국채를 장기 국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하나의 이제 관행이라고 할까요? 통상적으로 10년 기준으로 장기 어떤 기준점으로 이렇게 삼고 있다라고 이렇게 삼고 있죠. 그래서 장기라고 하면은 그런 이제 10년 단위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 장기 금리를 안정시키게 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금리가 지속적으로 안정적이니까 안심하고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싼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투자를 하고, 투자를 늘리면은 그로 인해서 고용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겨나니까 고용이 늘어나서 장기적으로 고용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죠. 그렇죠? 또 그런가 하면은 장기적으로 그 금리가 안정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그 물가가 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안정되어 있다라고 예상하는 것들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금 어려운 말인데,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가가 3%다. 근데 장기 금리는 이렇게 한 2%다라고 치면, 사람들이 지금 현재 물가는 3%지만은 장기적으로는 1년 후, 2년 후, 3년 후, 4년 후 이렇게 해가지고 쭉 10년 후까지의 물가, 장기 금리 속에 담겨져 있는 물가는 현재 지금의 3%보다도 더 낮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예상치를 반영해서 장기 금리가 2%로 낮게 결정이 됐다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FRB가 장기 금리를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면은 장기적으로도 물가 안정이 자연스럽게 달성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래서 장기 금리 안정은 고용 안정이나 물가 안정에 이렇게 연동돼 있죠, 물려 있죠. 그런 점에서 보면. 근데 뭐냐면 도대체 이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크게 이 두 가지 목표, 하나를 더 붙이자면 이 세 가지가 이제 FRB의 목표인데, 그러니까 고용 안정, 물가 안정, 그다음에 장기 금리 안정, 이렇게 세 가지인데, 도대체 FRB가 지금까지는 이 세 가지 목표들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어떤 정책적인 판단을 해왔고, 이런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서 그 통화 정책을 해왔고, 그다음에 그럼 최근에는 또 그런 기준들을 어떻게 바꿨는가? 이제 그게 이제 좀 오늘의 이제 오늘 공부방에 이제 공부할 내용인데요. 먼저 그 FRB가 물가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왔냐면은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고,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여러 그 소비 품목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50개면 50개 품목, 한국 생활물가 지수인가 소비자 물가 지수, 생활 물가 지수는 식료품을 중심으로 한 50개 품목으로서 이렇게 구성되잖아요. 소비자 물가 지수도 각 분야별 소비재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몇 개를 뽑아가지고 그걸로 해서 이제 물가 지수를 계산하는 거죠. 그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예요. 근데 그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농산품하고 다음에 유가 같은 에너지. 그러니까 농산품 가격이나 유가 같은 에너지 가격은 이제 상대적으로 중앙은행이 통제한다라고 해서 통제할 수 있는 쉽게 통제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유가가 급등한 것은 중동에서 전쟁이 났다든지 최근에 이제 이란 사태하고 관련해서
다시 이제 그 뭐 두바이산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한 120달러 배럴당 막 치솟고 있죠. 뭐 이런 것들은 뭐 그 FRB가 금리를 뭐 올린다라고 해서 유가가 떨어지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거든요.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 영역 밖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너지라든지 그다음에 농산품 같은 경우는 이상 기후가 발생해 가지고 흉작이 들었다.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갑자기 뭐 금리를 올리고 내린다라고 그래서 그 뭐 흉작이 막 그 이상 기후가 정상으로 돌아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중앙은행이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통제할 수 있는 대상 밖에 있다. 범위를 넘어선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 식료품, 그러니까 농산품과 농산품이라고 하지만은 이제 수산물의 1차 상품이죠. 그러니까 식료품과 에너지가 소비자 물가 지수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거 불규칙적으로 그런 어떤 사태가 발생한다든지 이상 기후가 발생한다든지 할 때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식료품과 에너지를 빼죠. 뺀 나머지 이제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해내는 게 있어요. 그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근원 물가라고 하죠. 근원 물가라고 그래요. 소비자 물가가 있고 소비자 물가에서 에너지하고 식료품을 제외한 나머지 소비자 물가를 계산한 것을 근원 물가라고 그래요. FRB가 물가를 이렇게 그 물가 안정을 기하는데 이전까지만 해도 이 근원 물가를 기준으로 해서 해왔어요. 근원 물가를. 근데 근원 물가가 그러면은 몇 퍼센트 정도면은 이게 물가가 높다라고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아니면 높다라고 보고서 물가를 억제를 해야겠다. 그래서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느냐 이거죠. 이전까지만 해도 FRB가 뚜렷하게 우리는 이 근원 물가가 몇 퍼센트를 넘어가면은 기준금리를 올린다. 라는 어떤 수치를 정해놓지는 않았어요. 명시적으로 이 근원 물가가 이렇게 어느 정도면은 금리를 올리고 근원 물가가 이렇게 어느 정도 낮아지면은 금리를 다시 내리고 한다라는 어떤 기준치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냥 암묵적으로 지난 뭐 5년 내지 10년 동안에 미국의 이 근원 물가의 연간 그 변동률을 봤을 때 평균적으로 2% 정도를 기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근원 물가가 2%를 넘어가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다, 인플레 압력이 높아진다라고 보고서 기준금리를 올려야 된다라는 기준금리를 올리는 신호였다 그것이. 반대로 이 근원 물가가 2%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물가가 상당히 안정돼 있으니까 기준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 아니면은 오히려 기준금리를 내려도 괜찮다라는 그런 암묵적인 기준치였다 이거죠. 그러나 그걸 명시적으로 우리는 근원 물가가 2%를 물가 관리의 기준점으로 삼겠다라고 하진 않았어요, FRB가. 명시적으로. 근데 이렇게 암묵적으로 그렇게 해왔는데 최근에 와서 그걸 이제 바꿨죠. 아주 명시적으로 바꿨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장기 인플레 목표치를 도입을 한 거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구체적으로 물가 수준이 이 몇 퍼센트를 넘어가면은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제 인플레 압력이 높아졌다고 보고서 그걸 억제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동원하겠다라는 기준치를 이제 정한 거죠. 그 기준치가 뭐냐면은 아까는 소비자 물가가 있고 근원 물가가 있다 그랬죠.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데 이 근원 물가가 아닌 또 하나의 물가 지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그 GDP를 계산할 때 GDP는 지출면에서 본 GDP는 어떻게 돼 있죠? 가계 소비가 있고 기업 투자 지출이 있고 그렇죠? 가계 소비 지출이 있고 이제 그 건설 투자나 기업 투자 지출이 있고 그다음에 수출입이 있고 그다음에 정부 부문의 이렇게 소비 내지 투자가 있고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GDP를 구성하고 있는 그 소비 상품들
그러니까 그 소비 상품은 가게도 소비를 하죠. 가게는 소비 주역이니까. 그 다음에 기업도 자기 어떤 그 공장을 짓는데 필요한 기계 사다 쓰죠. 그것도 소비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부도 소비를 하죠. 정부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망라한 것들인데 그 중에서도 가계 부분, 개인 부분이죠. 가계 부분의 소비재를 대상으로 한 가격 지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계 소비 지출 지수 또는 개인 소비 지출 지수라 그래요. 영어로 이제 약자로 PC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해가지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로 쓰죠. 그러면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뭐가 다르냐? 아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여러 분야별로 그 분야의 소비 상품들 중에서 이렇게 샘플을 뽑아서 샘플을 뽑아가지고 뭐 250개면 250개, 뭐 1000개면 1000개 상품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가격 지수를 계산해가지고 소비자 물가 지수를 계산한다 그랬죠. 그 중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생활물가 지수, 한국은행의 생활물가 지수는 50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그 생필품과 관련된 품목만으로 이렇게 물가 지수를 계산하는 게 생활물가 지수라 그랬죠.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지수는 표본을 뽑아서 이렇게 샘플을 뽑아서 물가 지수를 계산해요. 근데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는 뭡니까? GDP 통계에서 뽑아내기 때문에 개인이 소비하는 거 거의 전부를 다 대상으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방대하죠. 거의 웬만한 소비 지출을 다 망라를 하고 있죠. 포함을 하죠. 그러니까 훨씬 더 정확하다 이거예요. 훨씬 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샘플을 뽑아서 몇백 개 뽑아서 하는 건데, 이 개인 소비 지출은 GDP 통계에서 이렇게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전체 개인 소비 지출의 3분의 2 이상을 망라를 해서 뽑아낸 물가 지수예요. 굉장히 방대한 어떤 범위를 커버를 하죠. 그래서 이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개인 소비 물가 지수율이 2%를 넘어가면은 물가 상승 압력이 높다, 인플레 압력이 높다라고 해서 이제 그에 대한 정책적 조치를 취한다라는 거죠. 명시적으로, 장기적으로 FRB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2%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그런 목표를 딱 이렇게 공표를 한 거예요. 목표를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전에는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지수도 근원물가 지수였다 그랬죠. 근데 이제 최근에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해서 명시적으로 2%로 딱 정한 거예요. 2%를 넘어서서 이것이 막 2.5%, 3%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FRB가 인플레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기준금리를 올린다 이거죠. 올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공식적으로 장기 인플레 목표치를 이렇게 도입을 했다라는 것이 이제 하나의 변화고, 그 다음에 고용 안정과 관련해서는 이 고용 안정은 사실 그 FRB의 그 목표로 정해져 있지만, 그러나 고용이라는 것은 사실 실물 경제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 있는 영역은 아니다 이거예요. 실물 경제를 책임지는 정부의 영역이 더 가깝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FRB 입장에서는 고용 안정에 관해서는 이 물가 안정처럼 장기 그 목표치를 명시적으로 정해 놓지는 못한다 이거예요. FRB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나 그런 어떤 그 정책적인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전망은 한다 이거예요. 전망은. 그러니까 목표치하고 전망치는 다르죠. 그러니까 고용과 관련해서는 FRB가 그 장기 균형 그 실업률 전망치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그 추정을 해본 결과
뭐 2015년, 2016년 뭐 이때까지를 내다보면 5.2%에서 한 6% 정도가 적어도 지금 현재 미국 경제 상황으로 봤을 때는 실업률이 이 정도 수준까지, 이 정도 수준에서 유지를 해줘야 고용이 그나마 그 상대적으로 이제 그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전망한 전망치이기 때문에 목표치는 뭐죠? 상황이 변화하면 변동에 관계없이 딱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놓고 어떻게 보면은 그 목표치에서 상황이 벗어나면 그 상황을 목표치로 통제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고용 안정과 관련해서는 이런 목표치를 정해놓을 수 있는, 정하는 그런 형편이 못 되니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딱 전망을 FRB가 나름대로 전망을 해서 그거 전망한 것을 발표를 하겠다 이거예요. 1년에 4번씩 매 분기마다. 그래서 이렇게 최근에 발표한 것은 5.2%에서 한 6% 정도가 장기적으로 미국이 실업률이 이 정도 수준을 유지를 하면은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이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8.3%죠. 그러니까 장기적인 어떤 그 전망치에 비하면은 균형치에 비하면은 굉장히 높은 상태에 있죠. 그러니까 FRB는 어떤 이제 정책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실업률을 떨어뜨릴 수 있는 통화 정책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어쨌든 이제 실업률이 8.3%로 높기 때문에 이걸 떨어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은 기업이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많이 채용을 많이 하도록 해야 되죠.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기업이 투자하는데 투자 비용 부담을 최소화시켜주면 되죠. 그럼 최소화시켜준다는 것은 미국 기업들이 주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하냐면은 회사채 발행을 해요. 회사채 발행을 해서 투자 자금을 조달을 하고 그 다음에 주식 발행을 해서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FRB 입장에서는 미국 기업들의 투자 부담을 줄어들기 위해서는 기업이 가능한 한 저렴한 비용으로 또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으로 투자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가는 되도록이면 이렇게 오르는 쪽으로 이렇게 유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기업이 유리하잖아요. 투자 자금 조달하는데, 주식 발행해서 조달하는데. 그 다음에 회사채는 이제 이자를 주는 거니까 가능하면은 장기금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싸게 해줘야 되잖아요. FRB가 할 수 있는 것은 주가는 가능하면 오르도록, 장기금리는 가능한 한 낮추도록 하는 식의 정책을 취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현재 근데 지금 상황은 여전히 실업이 많은 상태에 있고 미국 경제가 여전히 아직도 금융위기 전에 비하면은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 압력이 높지 않다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 FRB는 그렇게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물가 압력이 그렇게 높지 않고 반면에 실업은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적극적으로 장기 금리를 이렇게 낮추도록 유도를 해서 기업이 싼 이자로 회사채를 발행해가지고 투자를 막 하라고 이렇게 유도를 하려고 한다 이거죠. 근데 장기 금리를 이렇게 낮추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기 금리가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른바 이제 정상적인 어떤 통화 정책 수단을 벗어난 그런 정책까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죠. 대표적인 게 양적 통화 확대책이라는 걸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양적 통화 확대책이라는 것은 뭐냐면 FRB가 달러를 찍어내서 막 장기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사재껴요. 그러면은 금리가 막 내려갑니다. 장기 금리가 내려가요. 그러니까 FRB의 10년 만기 미 국채가 아까 장기 금리의 어떤 기준치라고 그랬죠. 금융위기 전에는 이 1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 금리가 막 5%, 6%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금융위기가 나고 나서 이것이 3%까지 떨어졌는데 3%에서도 잘 안 떨어지니까 왜냐면 단기 금리는 0%로 낮췄는데 장기 금리는 3%대에서 안 떨어지니까 이제 FRB가 달러를 찍어내 가지고 미 국채를 막 사재끼는 거예요.
미국채를 막 사재 끼면은 이게 국채 그 금리가 떨어져요. 수요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2%까지 떨어져 있죠. 2%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기 금리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근데 한편으로는 그 장기 금리가 떨어지면은 주가는 어떻게 되죠? 올라가죠. 그 다음에 돈을 막 찍어서 뿌려 공급하면 어떻게 되죠? 돈이 여기저기 가야 되는데 별로 갈 데가 없잖아요. 유럽을 보니까는 위험해. 미국도 아직은 뭐 이렇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불안정하고.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돈이 갈 데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렇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왔다 갔다 막 정신없이 막 왔다 갔다 하다가 주식시장으로 이제 이렇게 막 조금씩 이제 몰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돈을 막 뿌려놓은 것이 주식시장으로 막 들어가서 그래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금리 안정뿐만 아니라 양적 통합 대책은 장기금리 안정뿐만 아니라 주가 상승, 주가를 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현재 FRB의 그 통화 정책의 어떤 기준이 바뀌어가고 있는데, 물론 이 양적 통화 확대책은 정상적인 어떤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현재 상태에서 벗어나서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왔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 양적 통화 확대책은 이제 중지가 되겠죠. 어쨌든 현재로서는 이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어떤 기준, 어떤 통화 정책의 기준을 이렇게 바꿔서 이제 바꿔서 시행을 하기로 했는데, 또 하나는 이제 정보 공개를 적극적으로 한다 이거. 이런 통화 정책과 관련해 이것도 정보 공개를 이제 애매하고 좀 암묵적으로 놨던 것을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잖아요. 정보 공개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실업률로 5.2에서 6%로 현재는 보고 있다라고 명시적으로 이렇게 탁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통화 정책을 결정할 거다라고 이렇게 시장에 이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근데 그런가 하면은 이제 단기금리인 기준금리죠. 이 기준금리에 관해서도 예전에는 금리를 올릴지 말지 이렇게 예측 불가능했죠. 예전까지만 해도. 단기금리를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이랬다가 이제는 2013년 여름까지는 우리 지금 현재 0% 금리를 그대로 유지합니다라고 아예 그냥 예고를 해버렸어요. 2013년까지. 그것도 이제 모자라가지고 안심하세요. 2014년 말까지 우리 더 늘려서 기준금리를 유지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예고를 해준 거죠. 예고를. 근데 이렇게 예고를 해주는 것, 이렇게 이런 결정을 하게 된 그 과정에 대해서도 공표를 이제 하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공표를 하냐면은 FRB의 이런 금리라든지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그 위원들이 17명이 있어요. 공개시장 조작회의라는 것이 있는데, 연방공개시장 조작회의, FOMC 약자로. 근데 이에게 참가하는 그 위원들이 17명이 있는데, 이 17명들한테서 전부 다가 이제 물어본 거예요. 개똥이 당신은 지금 현재 우리 기준금리를 0%로 정해놓고 있는데, 이거 언제쯤이면은 이제 이 0% 제로금리가 해제돼서, 금리를 0%니까 더 내릴 수는 없잖아요. 남은 건 이제 올리는 것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쯤이면은 이거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니까 개똥이 위원이, 나는 올 여름 정도에는 올려야 된다고 생각한다. 나는 올 연말쯤에는, 소똥이 위원은 연말쯤까지는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또 막동이 위원은 내년쯤에는 금리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17명한테 다 물어봐가지고 그 사람들이 예상을 한 분포를 딱 그려보고 가장 많이 찍은 거. 그게 2014년이에요. 17명 중에 2014년을 찍었던 사람은 6명이었던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걸 기준으로 해서 2014년까지는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이 아주 이렇게 높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FRB가 통화 정책을 이렇게 바꿨다라는 것은 물론 이제 어떤 구체적인 목표치, 수치 목표치를 명시적으로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거죠? FRB가 정책을 결정하는데 정보를 투명하게 되도록이면 투명하게 다 공개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걸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뭐 때문에 그럴까요? FRB가 그 전까지만 해도 예전에 그린스폰 의장이나 이런 사람이 있을 때는 금리 올릴까 내릴까 막 이렇게 예측하고 그걸 잘 찍어야 주식 지금 살까 말까 부동산 살까 말까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이렇게 뭐 예고를 다 해줘 버린다 이거죠. 예고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목표치도 딱 정해놔서 그걸 보면은 이제 굳이 FRB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렇게 추측을 안 해도 이런 자료들만 봐도 FRB가 현재 지금 어떤 식의 정책을 할 거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건 뭐냐면은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FRB로서는 가능한 한 2013년이든 2014년 장기적으로 좀 길게 해서 FRB가 가능한 한 금리는 굉장히 낮게 유도하겠다라는 정책적 의지를 자꾸 시장에 막 던져주고 있는 거죠. 믿어라. 걱정 말고 투자해라. 지금 2014년까지 우리 손 안 댈게. 이런 식의 이제 시그널을 계속 주고 있는 거죠. 부동산인데 주식인데 막 사라. 우리 금리 안 올릴 테니까 은행에서 빚내가지고 좀 사서 투자도 하고 그래라. 그런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조금, 왜 그러면은 이게 지금에 와서 이런 기준을 어떤 변경을 이렇게 하게 됐느냐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근거라 할까요? 배경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2011년부터 올해 2월 달까지의 미국 다우지수의 주가 추이를 나타냅니다. 한때 작년 2011년 작년 여름까지만 해도 다우지수가 한때는 거의 13,000포인트 가까이 육박을 한 적도 있었죠. 그러다가 작년 7월부터 이렇게 급락을 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거의 다우지수가 거의 11,000포인트 가까이까지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었죠. 급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지금 13,000포인트 근처까지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전일 대비 가격 등락률로 보면 보시는 것처럼 작년 여름 정도까지만 해도 거의 변동폭이 이렇게 크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 여름 이후에 변동폭이 굉장히 컸죠. 막 널뛰기를 했다 이거예요. 널뛰기를 했다. 널뛰기 한 이유는 다들 아시죠? 그때 미국의 이제 신용등급이 강등되고 유럽의 이제 채무위기가 본격적으로 막 펑펑펑 이제 이렇게 좀 더욱더 심화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불안정한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막 널뛰기를 했다 이거예요. 널뛰기 하는 것은 지금 막 동요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시장이 갈팡질팡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다우지수만 그런 게 아니라 10년 만기 미국 장기국채 금리 이 추이를 보면 이건 역시 보시는 것처럼 2011년 여름까지만 해도 장기국채 수익률이 3% 중반대를 유지하다가 그 후에는 2%대로 이렇게 쭉 떨어져서 지금 2%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전일 대비 등락률로 보면은 상반기까지만 해도 그렇게 그렇게 변동성이 크지 않았죠. 근데 하반기부터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가격이 급등했다가 급락했다가 굉장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가격이 이렇게 불안정하면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주식이나 채권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안 사려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막 흔들려 버리면 주식이나 채권을 안 사면 어떻게 되죠? 고용도, 기업이 투자도, 그 다음에 장기금리 안정을 유지할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막 급등락을 해버리면 불안정해가지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그 가격이 뭐 이렇게 그 급등락을 해버리면 시장이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를 이렇게 보였는데, 이걸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진정시켜야 되잖아요. 진정시키는 방법은, 걱정 마세요. 경기 좋아집니다. 경제 좋아집니다. 라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죠. 어쨌든 간에 뭔가 동원할 수 있는 정책적인 수단이 있다라면 동원을 하려고 하겠죠. 근데 당시만 해도 사실은 특별히 딱히 동원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 없었죠.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고서 FRB 입장에서 이런 단기적으로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급등락하는 변동,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는 걸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 진정시키는 방법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FRB가 어떤 금융 정책을, 통화 정책을 시행을 하겠다라는 걸 보여주는 이제 어떤 수단을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장기적으로 장기금리 계속 안정시켜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계속 안정시킬 테니까, 그 다음에 금리 안 올립니다. 2014년까지 걱정 마세요. 안심하고 주식 투자하고 채권 투자하세요. 그 다음에 근데 물가가 계속 지금 뭐 높은데, 물가 상승률이 높은데, 우리는 이제 개인 소비 지출 가격 지수 2%로 딱 해서 이렇게 물가 관리를 할 겁니다. 우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장을 안정시키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러니까 정책을 변경한 게. 불안정한 또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경제학적으로 보면, 시장이 불안정하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뭐냐면은, 정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사람들이 혼란에 빠지는 거죠. 불안정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불안정한 거 아니에요?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것은 정보가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정보가 부족하든지 아니면 불확실성 자체가 크든지 뭐 그런 거예요. 근데 가만 놔둬도 시장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서 사람들이 불안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앙은행마저 헷갈리는 막 그 행태를 보이면 더욱더 이제 불확실성이 더 커지잖아요. 중앙은행마저 그런 좀 이렇게 중앙은행이 금리를 어떻게 할까, 통화정책을 어떻게 할까 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그런 좀 추측을 이렇게 하는 그런 어떤 그 정책들이나 태도를 보인다라면 더욱더 이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이 커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그 중앙은행 입장에서 그 중앙은행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 불확실성이나 변동성을 제거하자. 그런 취지에서 중앙은행의 정책 결정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딱 공개를 이렇게 정해서 공개를 해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하여튼 뭐 그런 취지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물가 같은 경우를 보면 아까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근원 물가 그다음에 개인 그 소비 지출인데 이 파란색 굵은 선이 개인 소비 지출, 최근에 이제 이번에 변경된 이제 물가 관리의 그 기준치. 그래서 그걸 장기적으로 2%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소비자 물가 지수는 4%에 육박했다가 지금 현재 이제 3% 정도까지 떨어져 있고, 반면에 근원 물가 지수, 이렇게 식료품 가격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물가 지수는 거의 뭐 1% 밑에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2%를 넘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예전에 근원 물가 지수를 기준으로 하면은 사실 FRB가 금리를 올려야 될 상황에 있죠. 근데 이제 개인 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보면은 2%를 지금 넘어가 있는데, 넘어갔으면 기준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않는 이유는 이게 떨어질 거라는 거죠. 떨어질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그 물가 상승 압력이 크지 않다라고 FRB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뭐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뭐 그런 이 세 개 물가 지수의 차이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건 좀 이렇게 한번 참고해 보시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장기금리 안정과 관련해서 양적 통화 확대책을 FRB가 시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양적 통화 확대책과 관련해서 잠깐만 이제 좀 부연 설명을 해보면, 이건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기도 한데, 지난 2007년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부터 이제 올 2월 달까지의 지금 FRB가 공급한 총 신용 공급 추이를 나타냅니다. 이 파란색 실선이 전체 FRB가 공급한 총 그 신용 공급이죠. 뭐 알기 쉽게 말하면 이제 달러를 이렇게 찍어내가지고 시장에다 공급한 총량을 나타내죠.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한 8천억 달러, 9천억 달러 정도였어요, 전체가.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8년 후반에 팍 뛰죠. 그래서 한 8, 9천억 달러 정도 되던 것이 거의 2조 2천억, 2, 3천억 달러로 북 뛰죠. 그러니까 순식간에 FRB가 1조 한 3, 4천억 달러를 막 찍어내요. 찍어가지고 시장에 뿌려요. 그러다가 좀 오다가 다시 2010년 후반에 다시 또 뿌리죠. 그래서 2조 한 2, 3천억 달러 되던 것이 이제 2조 한 8천억 달러로 이렇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5, 6천억 달러 늘어났죠. 해서 현재는 지금 2조 9천억 달러를 약간 넘는 수준에 있죠. 그러면 여기는 뭔가요? 여기는 붕 늘어난 건, 이게 이제 사실은, 막 1차 양적 확대 정책의 결과죠, 사실은 이게. 그 금융위기를 전후로 해서 FRB가 물론 2009년 3월 달인가 1조 한 5천억 달러 이상 되는 그 달러를 찍어내서 장기 국채하고 미국 그 MBS 채권하고 뭐 공기업들이 채무를 이렇게 매입하는 그런 정책을 발표하기는 했지만 뭐 그런 것들이 사실 여기에 다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말하자면 1차 양적 확대 정책의 결과죠. 그 다음에 이건 뭐나요? 2010년 후반 2차 양적 확대 장기 미국채 10년 만기 장기 국채를 6천억 달러 추가로 매입하는, 그래서 6천억 달러가량 늘은 거죠. 달러를 찍어가지고. 근데 그 대부분을 이제 어디에다가 썼냐면은 이 돈을 달러를 찍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썼냐면은 금융위기가 한창 발생할 때는 뭘 썼냐면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단기 유동성 공급하는데 이렇게 썼죠.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텀 옥션 이렇게 라고 그래서 단기 유동성을 막 급하게 막 대줬던 거거든요. 근데 그보다는 이제 그 2009년 이후부터는 뭐 했냐면 전부가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증권 투자, FRB가 달러를 찍어가지고 증권을 막 사재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증권을 현재 한 2조 6천억 달러가량 가지고 있어요, FRB가. 2조 9천억 달러가량 달러를 찍어낸 것 중에서, 찍어서 뿌린 것 중에서 그 중에 FRB가 2조 6천억 달러를 증권을 샀어요. 그러니까 미국 지금 증권 시장에 가서 막 증권을 산 거예요. 뭐 어떤 증권을 샀느냐? FRB가 2조 6천억 달러에 보유하고 있는 증권의 내역을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게 미 국채입니다. 미 국채가 지금 한 1조 거의 한 7천억 달러 가까이 현재 보유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는 한 8천억 달러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한참 진행될 때는 그것이 한 5억 달러로 떨어졌다가, 왜냐하면 이제 국채를 팔아가지고 달러를 확보해서 금융기관들한테 유동성을 공급해 준다고 초창기에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한 5천억 달러에서 또 이렇게 막 국채를 막 늘려가는 거죠. 국채를 늘려가는 그 이유는 뭐죠? 응? 그렇죠. 장기금리 안정. 또 미국 연방정부가 엄청나게 이제 막 재정적자, 지금 4년 연속으로 1조 달러가 넘는 재정적자로 막 국채를 막 찍어내는데 그걸 누가 사줘야 되잖아요. 그거 사주려고. 그래서 그게 거의 한 지금 5천억 달러에서 현재는 1조 한 7천억 달러가량 늘어났으니까 1조 2천억 달러가량 국채를 사준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더 있죠. 이게 뭐죠? 파란 선이.
이른바 페니메이하고 프레디 매그라는 그 이른바 주택금융공사 이미 파산한 그 주택금융사가 발행한 MBS 채권, MBS 증권, 그 모기지백 시큐리티죠. 를 이렇게 사재꼈죠. 그래서 2009년에는 거의 한 1조 3천억 달러까지 샀다가 이제 2010년에 들어오면서 점점 이걸 팔고 미 국채를 추가로 사는 걸로 이렇게 바꿔가고 있죠.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이게 그 한 9천억 달러 조금 못 되는 정도까지 돼 있죠. 근데 이제 다시 이걸 또 늘리려고 그래요. 다시. 왜냐면은 미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 너무나 지금 이렇게 계속 깔아앉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또 이제 떠받쳐 주려고 다시 이걸 이제 사서 이렇게 늘린다라고는 하고 있죠. 근데 그런 걸 위해서 지금 그 작년 그 8월 달인가 발표한 게 뭐가 하나 있죠. 트위스트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단기 2년 이하짜리의 그 단기 국채들을 이렇게 FRB가 보유하고 있는 단기 국채, 단기 국채는 사실 별로 없어요. 가지고 있던 거 다 팔아버려 없어요. 그 다음에 공채 정도 뭐 있고 한데 하여튼 그 2년 이하짜리를 팔고 6년 이상의 그 장기 채권들을 산다라고는 그런 게 이제 트위스트 오퍼레이션이죠. 그런 걸 하고는 있는데 하여튼 뭐 그 결과적으로는 지금 FRB가 달러를 찍어가지고 미 국채 시장과 MBS 채권 시장을 떠받쳐 준 거죠. 떠받쳐 주고 있죠. FRB가.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9천억 달러 정도에서 2조 9천억 달러 정도니까 FRB가 금융위기 이후에 얼마만큼 달러를 더 이렇게 찍어서 시장에 뿌렸나요? 2조 달러 정도 뿌렸죠. 2조 달러면은 규모가 어느 정도 되죠? 한국 1년 GDP 2배입니다. 한국 경제 2개예요. 알기 쉽게 말하면. 한국 경제 2개 정도를 찍어낸 거, 뿌린 거예요. 근데 그 FRB가 이 정도 달러를 찍어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연방정부는 빚이 얼마나 늘었죠? 금융위기 나기 전에는 한 10조 달러였던 것이 지금은 거의 이제 올 연말까지는 한 17조 달러로 늘어나요. 그러니까 7조 달러 빚이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빚을 이렇게 내고 중앙은행도 사실은 이렇게 달러를 찍어내가지고 2조 달러를 이렇게 시장에다가 이렇게 지금 뿌려낸 거죠. 미국이 이렇고. 참고로 지금 이제 유럽에 이제 그리스가 사실상 뭐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 그런 게 그 상태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로 시스템과 이제 유로와 17개국의 이제 그 이른바 통화 금융기관들의 그 자산 전체 추이를 보면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1조 5천억 유로 정도였던 것이 이렇게 이제 점점 이렇게 그 늘어나서 이제 2008년 때 이렇게 쭉 뛰었다가 지금 특히 작년 후반부터 아주 수직 상승을 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유로와 17개국, 알기 쉽게 말하면 유로와 17개국 중앙은행들이 공급한, 이 돈을 찍어가지고 공급한, 물론 이제 그건 이제 유럽 중앙은행이 하지만, 그 공급한 그 신용을 말해요. 그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4조 한 7천억 유로에 달하고 있죠. 4조 7천억 유로는 좀 감이 잘 안 오실 것 같은데, 계산하기, 곱하기 1.3 하면 얼마죠? 4.7 곱하기 1.3 하면? 네? 10조 정도, 4.7 곱하기 1.3인데? 4.7, 4.7이 10. 네? 한 7조 달러 정도? 달러로 환산하면 7조 달러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로 17개국 전체적으로 지금 한국 경제 7개 되는 돈을 찍어가지고 지금 뿌려놓은 상태다 이거예요. 근데 그것이 작년 후반기에 거의 3조 유로에서 4.7조 유로로 1조 7천억 유로가 급증을 한 거니까 1조 7천억 유로니까 거의 한 2조 달러 넘는
역시 그 순식간에 이렇게 한국 경제 두 개에 해당하는 돈을 쫙 찍어가지고 뿌려놓은 그런 모습이죠. 주로 이제 뭘 했냐면은 그 대출을 많이 이렇게 대출해주는 형태로 돼 있죠. 중앙은행 간에 대출을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융기관들에게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금융기관들에게 막 돈을 공급해주는 그런 데 대출을 이렇게 하고 있죠. 반면에 이제 그러면은 그 돈을 어디서 조달을 했느냐? 그 하면은 대부분이 뭐냐면은 각국 그 중앙은행들의 그러니까 각국 통화금융기관이라고 하는데 예전으로 치면 중앙은행이죠. 뭐 독일 중앙은행, 연방은행, 뭐 프랑스 뭐 이렇게 중앙은행 뭐 이런 그 있잖아요. 그 기관들이 예금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런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가지고 그걸 예금을 해서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금융기관들은 이제 특히 이제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자기 나라 금융기관들뿐만 아니라 이제 채무 위기를 겪고 있는 나라들 중앙은행한테 뭐 대출을 해준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서 자금을 이렇게 공급을 해주고 있는 거죠. 뭐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이건 미국과 유럽 경우뿐만 아니라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이나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세계 거의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돈을 많이 공급을 했죠. 그 돈들이 사실은 갈 데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죠. 왜냐면은 경제는 실물 경제 상황은 금융위기 전에 비해서 여전히 지금 취약한 상태에 있죠. 근데 돈은 거기다가 쏟아넣은 돈은 금융위기 전에 비하면은 몇 배 이렇게 늘어나서 쏟아 부어놨죠. 이 돈이 어디로 갈까요? 결국에는 이 돈이 인플레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화폐 인플레를 일으킬 수밖에 없죠. 이 돈이 사실은 화폐적인 인플레를 일으킨 게 아까 보셨던 것처럼 그 미국의 그 물가 지수를 보셨잖아요. 보통 같으면 위기가 발생하면 물가가 떨어져야 되죠. 마이너스 하락을 해야 되죠. 근데 물가가 안 떨어지고 오히려 올라요. 오르는 것은 뭐 때문에 그렇죠? 화폐 인플레 때문에 그렇죠. 사실. 그러니까 2010년에 2차 양적 확대 정책을 했을 때 FRB가 그때 유가하고 농산품 가격이 급등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 상승이 이렇게 인플레가 발생했잖아요. 크건 작건 세계 여러 나라 중앙은행들이 돈을 찍어서 막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니까 그것들이 알게 모르게 인플레로 작용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일반 주부 여러분들이나 일반 사람들 지금 뭐 때문에 힘들죠? 첫째는 일자리 때문에 힘들죠. 그렇죠? 둘째는 뭐 때문에 힘들죠? 물가 폭등 때문에 힘들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그런 현상들이 중국도 지금 물가 폭등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에 직면했었죠. 유럽도 저렇게 지금 실물 경제는 마이너스로 떨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물가 상승률은 3%예요. 실물 경제가 마이너스면 물가가 마이너스로 떨어져야 정상인데 보통 정상 때라면 안 떨어지고 오르고 3%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떤 결과지? 거기에 사는 일반 사람들은 일자리도 없고 소득은 안 늘어나고 월급은 안 늘어나고 이러고 줄어들고 있는데 물가는 오르는 이중고를 겪죠. 힘든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이렇게 혼란에 빠져서 중앙은행들이 그걸 돈을 찍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찍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돈이 사실상 그렇게 마땅히 갈 데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 전에는 이 돈을 막 공급하면 어디로 갔죠? 네? 부동산과 주식
뭐 그런 데로 갔잖아요. 그 다음에 금이라든지 농산품이라든지 원유라든지 이런 상품 선물 투기라는 이런 쪽으로 갔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부동산은 이제 꽉 막혀버렸죠. 거품이 막 꺼지고 있으니까. 근데 부동산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저번에도 지난주에도 말씀드려서 한국 같은 경우 수도권에 전체 부동산 시가총액이 얼마에 있었죠? 죄송합니다. 아파트 하나만 한참 고점에 도달했을 때 1500조 정도 됐었죠. 그것이 170조 빠져가지고 1330조로 지금 줄어들어 있죠. 근데 1500조라는 것은 수도권의 아파트의 시가총액만 1500조라는 것은 한국 GDP의 1.5배입니다. 아파트 하나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소화를 해줬고 다음에 주가도 막 팡팡팡팡 떴죠. 주식시장으로 돈이 막 쏟아져 들어가니까. 근데 부동산이 막혀버리고 주식시장도 이제 막혀버리고 기업들은 이렇게 뭐 사업이라는 게 주로 이렇게 뭐 어떤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을 통해서 하는 것도 이렇게 있었지만 그보다는 상당수가 재테크 사업을 했죠.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펀드든 다 그런 거 해서 막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보니까 스티브 잡스 씨나 뭐 그런 기발한 것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벌려서 이렇게 크고 있고 뭐 SNS 이런 정도나 깐딱깐딱 하지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빌빌대고 있거든요. 그 외에 나머지는 새로운 어떤 획기적인 사업이나 새로운 제품들이 지금 없죠, 지금. 그러니까 아무리 FRB가 금리를 낮추고 또 돈을 찍어가지고 뿌려준다고 한들 실제로 기업에서 새로운 어떤 혁신이나 기술 개발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이렇게 일으키지 못하면 꽝이죠. 아무리 그걸 낮추어서 돈을 뿌려준다라고 한들 경제가 이렇게 금방 안 좋아지죠. 그러니까 2008년 이후에 2008년, 9년, 10년, 11년, 4년이 지났는데 만 4년 넘게 지난 2007년까지 포함하면은 5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나도록 미국이나 유럽 경제가 계속 이렇게 금융위기 전 수준에 아직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건 뭘 말하나요?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새로운 어떤 기술 개발이나 혁신에 의해서 새로운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아직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돈을 거기다 쏟아 부어봐야 결과적으로는 인플레만 일으키는데 그것도 이제 주가가 빠졌는데 부동산은 깨지고 주가도 빠졌는데 어쨌든 막 밀어내니까 돈이 갈 데가 없어서 결국에 가는 곳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주식시장으로 가죠. 물건값이 오르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인플레라고 그랬죠. 왜? 화폐 인플레라고 그랬죠. 돈을 막 찍어가지고 그 돈이 주식시장으로 들어가서 주가가 오르면 그건 뭐나요? 인플레죠. 그렇죠. 인플레잖아요. 오르잖아요. 오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주식의 경우는 조금 문제가 다르죠. 나중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어쨌든 결과적으로 지금 각국 중앙은행들이 막 궁여지책으로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점도 뭐 상당히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FRB를 비롯한 여러 나라들의 중앙은행이 특히 작년 연말 올 연초부터 돌아가지고 주가 띄우기에 상당히 열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 힘에 의해서 주가는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역설적이게도 실물 경제는 작년 4분기에 전부 거의 대부분 마이너스였죠. 그렇죠. 일본도 마이너스 성장했고 유럽도 전체로 다 마이너스 성장했고 미국은 뭐 조금 반등을 했다라고 하지만은 아마 조금 깎일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 다음에 한국도 사실상 작년 4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한국도. 중국도 지표상으로는 뭐 8%대, 뭐 9%, 10% 성장하던 것이 8%로 떨어졌다고 하지만
지금 중국 실제 체감 경기로 보면은 중국도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 성장에 빠졌다라고 봐도 그렇게 크게 틀리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중국도. 그러니까 실제 실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으로서 이렇게 가라앉아 가고 있는데 세계 여러 나라들의 주가는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죠.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은 것은 반드시 그 조정을 겪게 됩니다. 그 조정을 겪는 어떤 그 근거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저번 몰래공방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있었죠. 미국 주가가 또 그 세 번째 거품에 직면해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죠. 네. 90년대 후반에 IT 버블이 있었고, 2000년대 중반에 이제 그 부동산 투기 버블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08년 이후에 중앙은행에 돈을 찍어내는 양적 통화 확대 정책에 의한 세 번째 주가 버블이 또 일어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주가 버블이 발생해서 꺼지는 텀이 되게 5년 정도인데, 지금의 그 버블은 2010년부터 이렇게 이제 2010년부터 오르기 시작했으니까, 기간은 아직, 있을 수 조금, 당장 어떻게 한다라기보다는 하여튼, 언제라도 이 거품이 다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은 틀림이 없고, 그것이 이제 언제 그렇게 될 거냐에 대해서는 그거 알면 제가 돈 벌죠. 그게 불확실성이죠. 그런 게. 그게 위험이고. 오늘 물레 공부방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